네, 이렇게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데 어제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는 건 위헌이고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내용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비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고위직 나눠먹기, 장기 무단결근, 급여 과다 수령, 병가 셀프 결제, 근무 중 로스쿨 진학 및 졸업까지 그야말로 엽기적인 부정과 비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이쯤 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입니다. 자, 이준호 대변인 일단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일단 감사원이 감찰하면은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할 수 있다. 이게 헌재의 판단인데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채용 비리가 나온 만큼 이번 결정에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을지 또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공부를 해서 공무원 되기를 많이 바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무려 10년 동안 몰래 장기적으로 800여 명을 몰래 뽑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 채용을 한 거죠. 대부분 간부의 친인척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내 딸 착하다라고 하면서 채용 청탁을 하거나 착하다. 내 딸 착하다 이걸 뽑아줘라고 청탁을 하거나 또는 아예 공고를 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부 위원 통해서 뽑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이제 선관위 어떤 그 비리에 대해서 전통이다라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그 미국의 마피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네. 언터처블이라고 해요. 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조직 이런 뜻인데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감시를 하지 않으니까 10년 동안 800여 명의 청년들이 굉장히 선관위에 입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없고 들러렸다는 게 지금 드러나서 많은 청년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게 뭐냐면은 이 800명의 선관위 위원들 이제 선관위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적발됐는데 과연 이 적발된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가 있을 때 과연 공정하게 하겠느냐? 즉 현재 정권 하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본인이 불법 채용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기들을 적발한 이 정권에 대해서 만약에 선거를 치른다면 공정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불리하게 하고 네. 자기들을 건들지 않고 감시하지 않은 민주당에서는 유리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그 중앙선관위 위원장은요 대법원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광역단체장은요 지방법원장이 하고 있고요. 시군구는 현지에 있는 법원의 부장 판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선관위 위원장이 법관들하고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선거 소송 관련된 것들이 제대로 진척이 안 돼요. 동료 또는 선후배 판사들이 선관위 위원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주는 영장 발부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혹시 헌법재판소의 어떤 제 식구 감싸기로도 비춰질 수 있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선관위 위원장들이 전부 다 법원 판사들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화에서는 선관위의 이런 장기적인 비리를 조기에 적발할 수 없었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선관위 위원장들을 겸직하고 있는 사법부의 그 판사 문제 이것도 같이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봅니다. 네, 뭐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의혹이 나올 법한데 일단은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번 판단으로 선관위가 혹시 성역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나올 법한데 민주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 문제인 거죠. 국회에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데 네. 그 기능이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야당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웃기다 이런 생각이 되고 선관위 사무총장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드러난 문제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전 정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부정한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 감사원이 못한다라고 해서 뭐 마치 견제가 안 되는 것처럼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부 셀프 감사 이런 게 아니 가능할까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잖아요. 예.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과 검찰은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헌법상 선관위를 직무 감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건 헌법상의 감찰권이 없다는 것이니까 네. 선관위는 감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뭐 국회에 있어서도 국정감사를 국정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기능이 좀 활성화돼서 이런 부분, 채용에 있어서 비리 부분을 모든 국민이 용납할 수 없잖아요. 네. 여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수사의 문제로서 또 국정조사 감사의 문제로서 좀 풀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10초만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시죠. 네,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근데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바로 판사입니다. 근데 선관위 위원장들이 전부 다 판사를 겸직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라든가 또는 안에서라든가 서로 인연이 있는 그런 이제 판사가 동료 판사에게 영장을 허가해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망설여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수사기관으로서 맡긴다는 건 좀 한계가 있다. 예,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 구조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각부의 선거관리위원장들이 부장판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이에요. 근데 그 구조를 바꿀 수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찰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것이지 꼭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해야 되나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거 관리의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선관위 내부의 어떤 위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채용 비리 관련해서 청년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야당은 명태균 게이트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명태균 특검을 야당 주도로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그 모습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욱, 김남희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8대 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수사특별법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찬성 182인, 반대 91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명태균 특검법이 이렇게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으로 좀 전해졌는데, 자 이승훈 부위원장 일단 특검 내용을 잠깐 보면은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개입 문제 또 있고요. 특히 윤 대통령 부부 개입 등 수사 이런 게 많이 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참담하죠.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치 촌에서 올라온 한 사람한테 휘둘려 가지고 공천 거래를 하고 비공개 여론조사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뿌리고 또 그 여론조사가 정당한 여론조사도 아니고 조작된 여론조사다라고 명태균 씨가 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국민의 유력 지자들 또 도지사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인지 이 사람 하나에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적으로 도지사 선거에 개입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감찰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수습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뭐 검찰로 갔고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당의 자정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가서 수사로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 쪽 보면은 이걸 조기대선 민주당이 조기대선 겨냥해서 제2의 김대엽을 만들겠다 이런 정략적인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특검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3번 발의했고 3번 발의했고 다 거부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명태균 특검법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택 가래를 해가지고 사실상 4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지금 그 명태균 씨가 지금 살려면요,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을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다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신을 사면시켜줘야지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낸다 그러면 이거는 명태균 씨와 민주당이 뭔가 짬짬이를 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정치 선거용 특검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윤정 기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냈는데 한 의원은 여기 또 찬성표를 던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아예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 있었지만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김상욱 의원 단 한 명뿐이었는데요. 네. 김 의원 왜 찬성표를 던졌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좀 명태균 관련된 리스크가 우리 조기 대선에서 우리 당에 계속해서 큰 리스크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특히 중도 표심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선에 큰 악영향을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리스크는 털고 가자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원으로서 소속당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론에 위배해서 투표했는데 앞으로는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라주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준우 대변인, 일단은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엄 해제 의결 때부터 줄곧 이제 당론과 반대되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또 한동훈계에서도 좀 뭐랄까 배척당하는 상황도 보이고 홀로서기 하는 느낌도 드는데 이 상황 계속 김상욱 의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내에서. 글쎄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 처음에 한동훈 대표의 측근으로 이제 붙어서 네. 거기서 어떤 우리 이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 당과 다른 당의 어떤 의총이라든가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동훈 대표 있는 그 모임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에서도 사실은 밖에 나와 있고 한동훈 그 소그룹 안에서도 밖에 나와 있고 정말 양쪽에 어디에도 끼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국회의원은 개별적인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나 판단에서 존중을 해야 되지만 네. 본인이 이렇게 사사건건 당론을 존중하지 않고 당론을 벗어나는 반대 행보를 한다 그러면 굳이 정당 소속으로서 활동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제 본인의 판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앞서 세 번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나왔었고 이번 명태균 특검법은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다름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에 뭐가 들었냐면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 당 의원들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찬성한다. 이건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요. 의총이라든가 당론으로 통해서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결정된 내용을 전혀 따르지 않는 굉장히 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뭘까? 당에서는 뭐 다양성의 목소리 측면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한다면 당에서는 좀 다른 방향 가고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법한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권선도 의원님께 사실 원내대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촉구하는 거죠. 제발 당론에 따라주고 당의 가치와 좀 공감해달라. 네. 이런 이제 촉구하는 메시지를 낸 거지. 만약 이게 몇 번 더 반복되거나 한 번 더 반복된다 그러면 아마 강력한 당헌 당규에 따른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명태균 씨 얘기 더 하다 보면 어제는 이제 중앙지검 첫 조사를 받았는데 중앙지검이 창원지검 직접 가서 명태균 씨 직접 만나서 조사를 했는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명 씨가 이 검사를 만나자마자 누구부터 얘기해 볼까? 이렇게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민정 기자? 네, 이 명 씨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네. 직접 창원으로 내려가서 이 명 씨 구치소에 있는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 이 조사에서 누구 먼저 얘기를 해볼까라면서 굉장히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여론조사와 연루된 이 정치인들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내가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많이 잡혀간다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한 네.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지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뭐 여권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상황이긴 한데 명 씨가 이제 지금 정치인들 위에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명태균 씨의 저런 말들을 보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수준이 정말 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낱 이런 선거 브로커의 허황된 말에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어서 특검한다라고 하면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만 한낱 선거 브로커의 말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어서 자신들의 선거 운동에 이용하려고 했던 분들이 곧 여권의 중요 지도부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명태균 씨의 어떤 선거 조작 기술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받아들여야지만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에 빠졌고 결국 그 결과가 선거에서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게 작동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수준이 명태균과 함께 떨어졌다라고 보고요. 명태균 씨가 민주당 인사가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국민의힘을 위해서 또 국민의힘의 도지사, 뭐 대통령, 시장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의 입을 가지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준호 대변인. 일단 혹시 모를 조기 대선에서 여권의 잠정 주자 중에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 뭐 김문수, 한동훈 이런 분들이라고 했는데 명 씨가 어제 검찰 조사에서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언급을 했는데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날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어디까지 믿어도 됩니까? 이거?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날 또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는 거죠. 대가를 바라는 건데 자,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를 왜 했냐면은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기로부터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기 대선을 지금 가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는 예.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러면 내가 허위로 진술해서 민주당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허위로 진술해서 여권 내에 있는 유력 주자들을 주저앉히겠다. 그러면 한동훈 당신에게 기회가 갈 거야. 네.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신호를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는 직전에 법무부 장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후배 기수들이 좀 밑에 아직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호,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의 불리한 진술을 해줄 테니 나에게 대해서 좀 도움을 달라. 도움과 보상이라면 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수사에 대해서 수사의 강도를 낮춘다든가 네. 수사 기소 내용을 뭐 10가지가 있는데 뭐 한두 가지 줄여달라든가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오히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하는 진술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허위 진술 또는 거짓 진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서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변인님의 개인 의견이자 분석이라고 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이요 명태균 녹취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경남도지사 선거에 개입했던 의혹인데 윤정 기자 어떤 내용이죠? 네, 지방선거 3달 전이었던 지난 2022년 3월 8일에 이 명태균 씨가 한 지인과 통화를 한 그 녹취 내용입니다. 이 녹취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면 네. 김건희 여사가 명 선생님이 한마디 했다라고 하자 윤한홍 의원이 저는 도지사 나갈 생각이 없다, 아무 욕심이 없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 녹취를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이 명태균 씨가 윤한홍 시키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자 김건희 여사가 윤한홍 의원에게 출마 의사를 직접 확인한 뒤에 결국에는 출마를 포기시킨 것이다 라면서 김 여사가 경남도지사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도 이 명 씨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이 명 씨가 김 여사를 통해서 윤한홍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를 못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검찰의 칼끝이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간다 이런 모양새여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민주당이 만일에 있을 조기 대선 국면에서 꽃놀이패를 지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야권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회동을 하는 등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한번 모습 확인하시죠.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하실 역할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진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시기가 됩니다. 민주당의 구조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경쟁을 해보려는 용기를 내고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저는 좀
성원하고 지지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뭐 거의 정당이 되는 그런 네, 윤지원 기자. 이제 보면은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뭐 다른 인물들을 좀 지지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다른 어떤 얘기도 더 나왔습니까? 네, 사실 이 오찬 회동이 처음에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웃으면서 만나서 뭐 얼싸안기도 했고 네. 또 임 전 실장 이재명 대표가 뭐 술 한 잔 사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네. 했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앉으면서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재명을 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지지하겠다라고 네. 해서 사실상 이 차기 대권에서 이재명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고요. 이재명 대표가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야권 통합을 강조했지만 임 전 실장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인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면전에서 쓴소리를 한 건 지금 처음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 만남에 대해서 이 당내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건데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다라면서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많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지난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임 전 실장이. 그래서 저 모르겠습니다. 보면서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좀 인상도 받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앙금이 남아 있겠죠. 본인도 출마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국회의원 되고 싶었을 건데 출마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도부에서는 험지로 가라. 임종석 비서실장의 어떤 인지도라든가 또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험지로 가라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거절하고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자 모두 좀 서운한 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임종석 실장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지도부의 험지 권유를 좀 받아들여도 되지 않았을까. 아마 다른 곳에 갔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어차피 민주당 통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양성도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통합의 관점에서 임종석 실장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또 임종석 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지하겠다. 이건 네. 결국 민주당의 다양성을 좀 존중하고 자신이 경쟁력을 더 키워주겠다 뭐 이런 것이니까 저는 이것도 나쁜 발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지자 일부는 좀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 네. 있지만 민주당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위해서 또 레드팀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좋은 대화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지자들을 응원하겠다는 임 전 실장 얘기 듣고 앞으로도 좀 계속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 탈당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또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결정이 되고 임종석 실장이 열심히 돕는다라고 한다면 네. 대통령 된 이후에 충분히 더 포용과 통합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준호 대변인. 일단은 이재명 대표 얘기 쭉 들어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역할 얘기하거든요. 임 전 실장이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만났던 인사들에게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얘기한 걸까요? 비명 행사에 대한 보상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지난 이제 총선 때 이재명 대표는 자기 편이 아니면 확실하게 공천을 다 안 줬습니다. 그래서 비명,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면 전부 다 횡사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공천을 못 받았다. 공천 못 받았었죠. 그래서 비명 행사 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 특히 반감이 크냐면 호남 지역에서 반감이 큽니다.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90% 이상의 높은 압도적인 지지율 나왔는데 호남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70%가 안 되는 지지율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은 아직까지도 친문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있는 거고 민주당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도 지원하겠다는 하겠다는 호남의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남의 어떤 집토끼 여론을 9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네. 비명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이 그 속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비명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주면은 그러면 우리도 너를 돕겠다. 이제 이런 신호를 보는 것 같아요. 보상이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도 보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보상이란 글쎄요. 아마 지금 뭐 재보궐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 있을 내년 대선이랄지 아니면 뭐 대선 그렇죠. 이후랄지. 대선에서 이제 역할이 있는 거죠. 대선에서 중앙선대 만약에 조기 대선이 네. 이루어지냐면 선대위 캠프가 꾸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밑에 뭐 자리만 채우는 그런
그런 자리가 아니라 보직이 아니라 네.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직으로 비명들을 배치해달라. 그래서 이제 뭐 선거에 대한 공신을 공신으로서의 자격을 좀 얻을 수 있는 수월한 자리에 배치해달라 그런 요구가 아닐까 싶고요. 임종석 이제 전 실장 이 말은 저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상당히 교감해서 나온 아주 강한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이 담긴 발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비명계 대권 주자로 불리는 김동연 전 지사를 만나는데 윤주원 기자 여기서는 또 어떤 얘기가 올까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네. 저녁 식사를 하지는 않고 차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그런데 김동연 그 지사가 오늘 오전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기득권 깨기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 사명권도 제한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 그리고 내란과 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명권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네, 또 해당 영상에서 네.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다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뭐 이런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애둘러 지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기도 네.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앞두고 저렇게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건 결국 이재명 일극 체제로 단합하기보다는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읽히기도 하거든요. 또 앞서서 김 지사는 이 다음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오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개헌 관련된 얘기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수문 부위원장님 일단은 혹시 대선이 있다면 경선이 있다면 아마 김동연 지사도 출마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좀 읽혀지는 대목인데 여기서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내용을 얘기한다고 하면 뭐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받을까요? 이런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불체포 특권을 논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정책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봐요. 국민들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 민생 경제 문제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편가르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포용과 통합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지 지금 불체포 특권이 논의될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2년 6개월 동안 야당 대표를 집요하게 수사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체포 특권이 필요할 수 있겠다. 지금 시대에도 불체포 특권의 필요성이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는 논의는 별로 안 될 것 같고 논의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쓴소리도 좋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났기 때문에 좀 유능한 정책 분야 민주당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집권을 하든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든 나는 이런 정책으로 국민의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 이 부분에 좀 대화의 중점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준호 대변인 일단 여권에서는 대선이 생긴다고 하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조건 나오겠다라고 밝혔고 김동연 지사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보낸 거 보면은 그런 의지가 좀 읽혀지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정책 대결도 한다든지 뭐 요구를 한다든지 뭐 오늘 만남에서도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 김동연 경기지사는요, 굉장히 좀 야권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당하게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주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기도라는 큰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직력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했던 공약 중에 뭐 근무 시간 줄이자. 또는 주 4일째 하자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그게 원래 김동연 지사가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김동연 지사가 했던 것을 그대로 뺏겨갈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김동연 지사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좋아하고 좀 그거를 갖고 싶어하는 게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 지사가 자신감 있게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불체포 특권 폐지를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미 헌법 확정에 따라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 이후에 생긴 것에 대해서는 불체포에 대한 소추에 대한 그 특권이 인정되는 거지만
이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수사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재판에 대해서는 소환되지 않는다. 즉 소추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게 10명의 법학자 중 7명이 다수설이거든요. 그때 뭐 2017년 홍준표 사례죠. 같은 경우, 예, 홍준표 전 대표 사례가 바로 그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로 추대했다가 만약에 당선되고 나서 6개월 만에 내려와야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리스크가 없는 내가 더 대통령 적임자다라고 하는 김동연 지사의 주장이 상당히 민주당 여권 인사에서는 아마 일리가 있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봅니다. 네? 전혀 뭐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뭐 이재명 대표도 정책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주 4일제 같은 경우는 김동연 지사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나왔던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가 정책적으로 지금 이걸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냐의 문제일 뿐인 것이고요. 자꾸 불소추 특권의 다수설이 뭐 대통령이 돼도 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직 학계가 정리된 견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법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모든 소추권을 다 취하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제됐던 법적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법적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음이 재판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대통령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으로 재임 시에는 재판하지 않는다. 이게 다수설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 대법원과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고,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곧 국민의 선택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언급을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방송 유튜브에 출연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뭔 죄를 그리 많이 지었다고.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성남FC에 무슨 제3자님을 제가 먹었습니까? 성남FC라고 하는 성남시 예산 지원되는 산하기관에 실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설득하고 또 FC 직원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업 딴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했어. 알았다는 증거도 물론 없어요. 그런데 기소했어요.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 나와서 좀 반박을 한 부분인데, 자, 윤정 기자,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끌어안고 있고, 지금 요새 보면은 유튜브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거의 뭐 광복 행보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대선 주자급으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주일 사이에만 친명 성향의 유튜브에 3곳에 출연을 하는 등 굉장히 유튜브 출연 그리고 TV 출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렇게 본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 있어서 어떤 대선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발언들도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네. 특히 친명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라면서 성장 우선 담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명 지지층을 등에 업고 이 전통적인 진보층이 지금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한 비판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런 비판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지난 24일에는 유명한 경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목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부동산 등 이 세제 관련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 세금을 줄여주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잘사니즘을 부각하려고 하는 것인데, 향후 이 대선 국면에서 이 중도층을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 이런 전략이 유튜브 출연에서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사실상 조기 대선에 나섰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자, 다음 여권으로 가볼 텐데, 오늘은 한동훈 전 대표 인터뷰 얘기가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윤정 기자, 이 대표 사퇴 이후에 첫 인터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만약에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새로운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이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 이렇게 개헌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2028년 대선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당연히 불출마를 해야 한다라면서 3년은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기에 충분하다라고 네. 밝힌 건데요. 어쨌든 임기를 포기하고 개헌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은 그대로 두는데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해서 중대 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양원제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오. 구상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기자가 이 개헌 주장은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뭐 대부분 질문을 후보들이 했는데 그래왔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개헌론이 나오지만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정치인은 쪽팔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기는 건 정말 쪽팔리는 일이다라고 답을 했는데 본인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지키겠다. 뭐 이런 각오를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괴롭지 않을 리가 없지 않나. 함께 겪은 세월이 얼마인가라면서 만약에 본인이 정치를 하지 않고 야인이었다면 윤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돕고 싶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을 향한 배신자 프레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전 대표의 정치 복귀를 두고 여권 내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정 정치인의 시간이라는 건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시간에 정치인이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준호 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여권 후보들이 좀 잠룡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전 대표가 이제 공식 행보에 이제 나섰다고도 봐야 될 것 같아서 많은 뭐 해석들이 나오고 뭐 많은 감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차기 대통령은 개헌하고 3년 뒤에 물러나겠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헌재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본인이 차기 대통령 운운하면서 출마 선언 같은 걸 해가지고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파에서 이제 보는 시각으로는 탄핵했을 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신중했고 좀 더 심사숙고했다 그러면 그렇게 빠른 탄핵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탄핵의 이탈표를 만든 것도 한동훈 대표의 어떤 개파와 한동훈 대표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게 2달 만에 물러난 지 2달 만에 본인이 집권 여당을 본인이 스스로 민주당에 혼납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다시 집권당으로서 당을 정권을 창출하겠다 하는 그 말이 좀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요. 본인이 뭐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좀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처음에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 윤석열 정부를 꼭 성공시키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당대표가 돼서 5개월 동안 정말 당의 분열과 분란과 갈등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과연 이게 이재명 야당 대표가 하는 건지 한동훈 집권 여당 대표가 하는 건지 도저히 분간에 안 갈 정도로 많은 견제와 갈등이 섞인 발언을 했었는데 좀 먼저 좀 본인이 과거에 했던 집권 여당 대표로서 했던 여러 가지 수치가 있을 겁니다. 지지율이라든가 평가 이런 것들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다른 의원도 비슷한 평가를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 대표님이 원래 우리 당에 굉장히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예. 그러나 떠날 때 좀 아름답지 못해가지고 지금 당 그 대표를 안 했으면 아마 지금 만장일치로 아마 환영했을 겁니다. 그거는 한 대표께서 잘 생각해야 될 일인데 떠날 때 좀 데미지가 좀 많이들 상처받았어요.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많은 의원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하는 데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지금 형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하나 이 내용을 보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고통이 크지만 계엄한 권력이 유지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가했고요. 복귀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기입니까?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복귀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큰 느낌은 없는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 비대위원장 하면서 또 당대표 하면서 상당히 갈등과 혼란을 겪어왔죠. 그리고 좌충우돌하면서 자꾸 싸우는 식, 그리고 말이 먼저 앞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좀 유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계엄 과정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나서면서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상대를 공격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 그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 눈에 비친 한동훈은 포용적인 리더십 그리고 유능한 리더십이 보여지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자신의 경력에서 책에서 검사를 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검찰과 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또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같은 네.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형국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한동훈을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가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두 분 여야 패널 분들 모두 한동훈 전 대표 복귀를 조금은 견제한 듯한 모습도 한번 읽을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공식 석상에 나선 일이 이제 뭐 다음 달 초가 될 거다 이런 시점까지 공개를 했고 한 전 대표 책 얘기도 잠시 해볼 텐데 윤지원 기자 일단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서죠. 이 사람이 먼저다. 이거 베낀 거 아니냐. 뭐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거 내 책 내용도 좀 비슷하고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비판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 부승찬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저서를 언급하면서 이 저서의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를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베낀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 섞인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준우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베낀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뭐 국민, 사람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긴 했잖아요. 근데 저 책 제목을 내는 순간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가치를 계승하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를 연상시키는 국민이 먼저다는 책 제목을 이제 붙였는지 당 대표 임기 내내 정체성 논란이 일었는데 책을 내면서까지도 이런 정체성에 대한 정리를 확실히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우파 진영에서는 조금 의아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또 한 전 대표를 향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들 견제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검찰이 여권 대선 주자들 수사에서 한 전 대표가 유례지게끔 만들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자, 이거는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위원장님. 박은정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그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피해 의식이. 어떤 피해 의식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도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검사를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었던 거죠. 그렇지만 뭐 한동훈 대표를 검찰이 뭐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것 같지는 않아요. 또한 오세훈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이분들을 뭐 경계하기 위해서 굳이 한동훈 대표를 밀어주려고 하겠어요? 저는 네. 그렇게 보이지 않고 다만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책의 이름을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베꼈다는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이 먼저다라기보다는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는 존책을 한 거 보면 좀 의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한동훈 대표가 참 우리 당에 진짜 좋은 인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뒤로 늦추거나 게을러 생기는 게 아니라 서두르다가 생깁니다. 네. 한동훈 대표 너무 조급하지 않나 다시 한번 좀 충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방어하실 줄 알았는데 쓴소리까지 해주군요.